예, 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렇게 먼저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기 지금 포항 KTX 지금 방금 제가 타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제가 대부분 이제 포항에 우리 또 특히 여기 저하고 같이 왔던 부장님은 완전히 이렇게 여기 토박이시라고 이제 했는데, 저도 사실은 이 포항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는 게, 저 외가가 우리 어머니 그 고향이 여기 흥이에요. 바로 여기 KTX에 있면은.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어쨌든 그 흥에서 이제 포항여고 되게 이제 빠른 졸업생이시죠. 포항여고 나오셨고, 그래서 그 외가에 다 친척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많이 왔죠. 어릴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가는 영덕 쪽인데, 영덕 남정이라고 아세요? 남정인데 거기는 가면 진짜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가면 가게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흥에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던 게, 그 버스 앞에 내리면 가게가 있어요. 큰 가게 막 사탕 같은 거 팔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덕 간다 그러면 되게 싫어했는데, 흥에는 그래도 좀 좋아했던 주변에.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와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막 볶아서, 그때는 메뚜기만 먹어서 그런 거 기억나고. 그리고 여기 아마 흥에 쪽 계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우리 외가가 있었던 데가 연당이라고 아세요? 약간 못 같은 거. 거기에 제가 거기서 목욕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흥에 또 이쪽으로 바로 지금 KTX 있는 데가 흥에 쪽이잖아요. 그죠? 오니까 좀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이제 흥에 분이시고, 어머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바로 이제 프로필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안동으로 와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만나게 된 게 동해안으로 만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흥해뿐이고 우리 아버님은 영덕 남정인데, 이게 또 지도로 자세히 보면 이게 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 영덕의 남정 쪽은 영덕의 남쪽이고 흥해는 포항의 북쪽이니까 거리상으로 나중에 보니까 크게, 이게 우리가 보면 역사 속 인물들도 이렇게 만나고 이러는 과정 같은 거 보면 다 그런 어떤 지역성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감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역사 속에서 배우는 리더십, 특히 이제 조선시대 왕 이야기입니다. 왕의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또 현재적으로 좀 바라볼 건가, 그리고 이런 조선시대 왕들의 여러 가지 리더십을 얽힌 에피소드랄까요? 이런 내용들인데, 가장 전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선시대 왕하면 상당히 이제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왕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무소불위의 권력, 제왕적 리더십 이런 말. 근데 의외로 조선시대 왕이 그렇게 권력이 세지는 못했다. 종적으로 본다면 고대나 고려시대 왕들보다도 훨씬 권력이 약했고, 또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의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 황제하고 또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이런 거 배우시지 않았어요?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철저하게 민본,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좀 기가 따갑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는 또 이런 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었는데, 언론 3사라에서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기관에 종사하는 그런 관직의 사람들한테 상당히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이제 왕을 정말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뭔가 요즘으로 치면 언관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신하들이 왕한테 어떤 이야기 많이 해요? 아니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이 경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시대는 왕과 신하가 항상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정책 현안 협의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공부를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연이라고 하는데, 경연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항상 정말 제대로 정치하셔야 되고,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계속 참모들의 자문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이 하는 경우는 하루에 4번까지 한다.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하는 야대까지. 우리 하루에 4번 과외 수업 받은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왕 성분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을 매번 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이제 정리화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물음표를 하나 해놨지만 조선의 왕 중에 경연 제일 많이 하나 누구일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세종 아닌가? 세종 역시 경연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세종은 2등이에요. 2등. 조선시대 왕 중에 기록을 살펴보면 제일 경연 횟수가 많았던 왕은 성종이었다. 연산군의 아버지. 그래서 이 성종 때는 업적도 많아요. 그래서 이 뭐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뭐 조선의 역사책, 동국통감 이게 다 완성되는 게 성종 때인데 그래서 왕의 호칭도 성종이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우리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살아생전에 붙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그 왕의 업적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해서 뭐 어지셨다 인종, 학문에 뛰어나셨다 문종, 효성이 지극하셨다 효종.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 뭔가 완성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종이다. 우리 고려시대도 성종 있는 거 아세요? 고려의 6번째 왕 성종인데 우리 고려시대 이 성종 때도 뭐 이렇게 최승로로 하여금 시무 28조를 올리게 하고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고 고려의 문물과 제도가 완성된 시기예요. 그래서 왕의 호칭이 같다라는 것은 그 왕이 캐릭터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제일 제가 사실은 이 왕 관련 강의를 하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 종하고 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군은 뭐 알겠다. 연산군 광해군처럼 쫓겨난 왕은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왕자 시절의 호칭이 연산군 광해군. 왜 조는 왜 종가 혹시 아세요? 왜 조가 조를 붙인 어떤 경우에 조를 붙인다? 그래서 여기도 막 여러 한데 여기 오늘 정말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조는 창업한 왕이에요. 나라를 연 왕. 고려시대는 조가 그래서 한 명밖에 없어요. 태조 왕건. 근데 조선에 와서는 왜 이렇게 세조, 뭐 선조, 영조, 종조 왜 이렇게 많지? 바로 조선에서 그것을 그때 보면은 합리적으로 좀 꽤 맞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처음 어긴 왕이 세조잖아요. 물론 세조가 어기는 게 아니에요. 세조가 돌아가셨을 때 세조의 묘호를 정할 때 그 당시에 그 신하들 대부분이 단종을 쫓아내는데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라를 연구와 같은 그런 호칭을 부여하면 자신들의 입지도 강화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조가 된 거예요. 바로 또 선조 같은 경우도 바로 논리적으로는 광해군 때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 때 어쨌든 조선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라를 새로 연 거와 같다. 그런 그 공적이 있기 때문에 선조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많아. 영조, 종조, 순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종보다는 조가 뭔가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호칭에서 딱 우리가 보면 호칭이라는 게 되게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바로 요 영조, 종조, 순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놀랍게도 돌아가신 직후에는 순종이었는데 순조가 제일 먼저 그 세 분 중에서는 순조가 돼요. 왜 그래 되느냐 하면 이 순조를 왕으로 올리는데 철종 때 이루어질 때 철종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의 대비였던 순호나무 김씨라는 분인데 이때 이 철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순호나무가 이때 살아있었어요. 찌르는 거죠. 야, 우리 남편 어떻게 좀 잘해주라. 그래서 철종 때 이미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순종인데 이거를 다시 호칭을 바꿔요. 순조로 높여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부인덕 받다라는 거죠. 그 다음 왕이 고종인데 고종 때 보니까 이 순조도 조가 붙어 있는데 영조, 종조처럼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영종, 종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호칭을 다시 올려줘서 영조, 종조가 됐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의 호칭이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사후에 추승된 개념, 종보다는 조를 좀 더 높이 보려는 그런 인식이 반영돼서 호칭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조선시대에 아까 이야기했죠. 경연 성종이 제일 많이 했다 그랬는데 특히 성종은 밤에 하는 경연 아까 뭐라 그랬죠? 야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대를 특히 즐기셨던 왕이 성종이에요.
이 성종이 야대를 좋아하신 까닭은 또 우리 딱 감오시죠. 우리 지금 또 저녁에 회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좋아하죠? 술 좋아해요. 성종이 되게 술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회의도 밤에 많이 해요. 그것도 캐릭터가 보여. 조선시대 우리 왕 중에 술 좋아했던 왕, 세조, 성종, 정조 이런 분들은 좋아하셨고, 반면에 영조는 정말 술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영조는 본인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주 금주령을 내려요. 술 마시지 말라고. 백성들아 신하나. 왜? 이 술은 다 곡식으로 만드는 건데 요즘으로 치면 이거 완전 이 경제적으로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도 예전에 70년대 후반대까지 막걸리를 쌀로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죠? 왜? 쌀이 자급자족 안 되는데 이거 막걸리를 그래서 그때 전부 밀가루였어요. 그러다가 제 기억에도 70년대 후반이니까 쌀 막걸리 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먹어보니까 뭐 별로야. 그래서 다시 이제 다시 밀가루도 만들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영조 때는 금주령이 자주 내려요. 이 왕의 스타일하고 이런 게 상당히 닮아가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 세종과 같은 왕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그 참모들을 잘 활용해요.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바로 이 집현전과 같은 그런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우리 정조 같은 왕도 주장각을 설치하고, 이 왕이 먼저 모범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요즘으로 치면 국정 민생 챙기고 이러면 신하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종시대에도 황희정승, 장영실 과학자, 신숙주 성사 쟁쟁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또 이제 정조 때도 정약용이라든가 우리 최종호 같은 그 훌륭한 참모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리더가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왕들의 유형이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안정기의 국가체제를 잘 자리 잡는 데 기여했던 왕, 그리고 이제 보수와 개혁의 갈림길에서 역사적 선택을 또 했던 왕, 또 당쟁의 시대에 또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왕. 우리가 보면 조선 시대에는 우리 아시죠? 당파 싸움이라 해가지고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돼요. 요즘 치면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싸움 급시돼요. 그런데 이 당쟁이 처음 시작된 게 선조 때 인사권을 둘러싸고 김효원이라는 사람하고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대립을 했는데,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김효원의 집이 서울의 동쪽에 있다 해서 동인, 심의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의겸의 집이 서울의 서쪽에 있다 해서 선, 동서군당의 시작이에요. 이것도 보면 우리 다 이 흐름이 이어졌달까요? 우리 그 한국 현대 정치사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대립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도동계 대 동교동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두 정치인 대립하는데 왜 동네 이름 붙이지? 그것도 보면 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조선시대 동인, 서인 이렇게 대립이 됐고, 요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 서인은 요즘도 우리 마찬가지로 이런 정당에서 노장층 대 소장층 이렇게 또 갈리기도 해요. 이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면서 요 당쟁이 제일 치열하게 전개됐던 때가 숙종 때예요. 그런 이 숙종 때 상당히 그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한 번은 서인이 잡았다가 한 번은 남인이 잡았다가 이런 소위 황국 정치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황국 정치 시대를 종식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실 숙종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해서 당쟁을 이제 드디어 폐단을 막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반을 조성한 왕이 숙종이고, 사실 이 숙종이 당시 당파의 최고 인물이었던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에게 사약까지 내릴 정도로 아주 강단했어요. 14살의 왕이 올라서 46년 제위했고요. 우리 조선의 왕 중에 제위기간이 제일 길었던 사람은 영조고, 그 다음으로 제위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바로 숙종이에요. 그래서 이 숙종은 또 제위기간이 긴 만큼이나 정치적으로나 경제, 국방, 문화, 우리가 보면 단종 아시죠? 단종도 한때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노상군으로 강등이 되었다가 230여 년 만에 숙종 때 와서 비로소 단종이라는 묘호, 왕으로 인정받아요.
조선시대판 역사 바로 세우고 이 바로 숙종 때 이루어져. 우리 사육신 아시죠? 사육신이 복권되고 이 업적이 되게 많아요. 이 숙종이 사실 업적이 많은데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왕이다. 제가 왕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에서도 그렇게 썼는데, 자 그러면 숙종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누굴 같아요? 숙종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된 것 같다? 바로 장희빈이죠. 우리 이제까지 숙종시대 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장희빈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지 않아? 이 장희빈이 항상 포커스에 맞춰주면서 드라마 방향도 궁중 여인들의 갈등, 그곳에서 뭐 정말 우왕좌왕하는 왕, 이런 모습으로 숙종이 비춰지다 보니까 숙종의 진면목이 상당히 가려져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숙종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좀 영화라든가 사극 제대로 만든 그런 것이 이제 좀 있게 되면 숙종에 대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최악의 왕은 쫓겨난 왕이에요. 누구죠? 연상, 광해문, 이렇게 두 명 쫓겨난 왕인데,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이 연상군이나 광해군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왕은 바로 누구냐 하면 선조하고 인조다. 왜? 이 조선의 가장 큰 전쟁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인데 어쨌든 전쟁을 초래한 왕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리더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이겨서도 안 돼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뭐 국방을 튼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힘이 약할 때는 외교적 전략을 잘 펴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결국은 두 명의 왕은 그렇지 못했죠. 결국 선조 때 임진왜란, 그리고 이 인조 때 병자호란을 맞이하면서 그 전쟁의 뭐 상처라든가 후유증은 임진왜란 7년 전쟁이었고요. 병자호란은 한때는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 황제에게 인조가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던 그 치욕적인,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조선인 포로들이 많이 이제 청나라에 끌려갔고, 특히 여성들의 좀 아픔은 더 했어요. 많은 여성들이죠.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온 여성들을 뭐라고 불렀다? 뭐라고 부르죠? 환향녀. 원래는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 좋은 말이에요. 우리 비단 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 금의 환향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때 환향녀는 진짜 함부로 그냥 뭐 쉽게 뭐 정조를 버리고 몸이나 주는 여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비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성리학 이념이 지배되는 그 시대에 여성의 정절이 아주 강조됐고, 오랑캐에게 끌려가면 그냥 자결을 하는 게 집안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가 돼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살아 돌아오면 환양녀라는 정말 그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도 보면 지금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뿌리가 환양녀고, 또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에도 공녀라 그래가지고 몽골족 침입 시기에 조공으로 바쳐진 여자라는 뜻으로 공녀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고려 말부터 조혼의 풍습이 사실 시작됐다 그래요. 왜? 많은 그 여성들 중에서도 결혼을 해버리면 안 데려가니까, 처녀들만 데려가니까 일찍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에 조혼의 풍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보면 역사적인 아픔을 말해주고, 특히나 이 환양녀의 비극에서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마저 지켜주지 못했던 이런 시대 상황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전쟁에서 패배한 리더가 가장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이번에 뭐 코로나로 뭐 모든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갈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이 조선시대는 우리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자연재해 피해도 심하고요. 특히 전염병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겪어보니까, 야,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희생되고 정말 힘들구나. 이 조선시대 진짜 뭐 장난이 아니에요. 뭐 정말 한 곳에서 걸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거기는 또 지금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예방법이라든가 뭐 백신 이런 보급도 훨씬 낮으니까, 그래서 시기별로도 또 전염병 종류가 달라요. 15세기에는 악병, 16세기에는 오녀, 그리고 이 조선 후기에 가장 유행했던 전염병이 천연두하고 콜레라예요. 특히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어가지고 이 옛날에 전통시대에 다 우물물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물 하나 걸려버리면 온 동네가 다 걸려버린다. 그리고 이제 이 천연두 같은 경우도
워낙 유행해가지고 그 시대에 정말 마마 자국 있는 사람. 천연두 앓으면 그 후유증에 얼굴에 우리 소위 뭐 예전에 공보 자국이라 했는데 이 마마 자국 생기는 그 후유증. 그래서 이 조선시대 이 관리들의 초상화를 보면은요, 마마 자국 그려진 사람이, 마마 자국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결과적으로 천연두의 후유증이 심했고, 아마 저도 그렇고요, 어릴 때는 천연두 앓아가 이 마마 자국이 있으신 분들 꽤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천연두는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종식을 선언한 바로 그런 전염병이고, 그리고 우리 이 전염병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게 언어로도 이어져요. 우리가 보면 이런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지적하는 언어들이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뭐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뭐 내로남불 뭐 이런 말 사실 최근에 와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이때 그 대변인이었던 박희태라는 대변인이 이 말 처음 하면서 확 유행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연산군대 흥청이라는 기생들 불러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이러니까 저러다가 저 나라가 망하겠다. 흥청망청 이러듯이 우리 바로 전염병과 관련된 유행어들도 지금도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났을 때 두 글자입니다. 뭐뭇을 치르다 그러죠? 내가 뭐뭇을 치렀다? 홍역을 치렀다 그러지 않아요? 홍역 전염병이죠. 그리고 상당히 또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때는 한 글자요. 와, 내가 정말 뭘 뗐다? 뭘 뗐다 그러죠, 우리? 내가 정말 학을 뗐다 그러죠, 학질에서 나온 말이에요, 학질. 포학할 학자.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진짜 정말 포악한 놈이다 해서 학질이라고 불렀고요. 내가 학을 뗐다는 거죠, 학질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아마 정말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 시대에는 바로 이 말이 유행어가 될지도 몰라요. 코로나를 뗐다. 코로나를 뗐다라는 말에서는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종식이 된 후에 아마 이것도 분명히 유행어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의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다? 예의 뭐말놈? 예의 뭐말놈이라 그래요? 연병할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염병이나 걸리는 거예요. 되게 심한 욕. 우리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에 걸려라 이러면 싸움합니다. 이런 정도로 전염병에 대한 기억이 언어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 걸리면 나름대로는 왕을 중심으로 격리하고요, 격리시설 만들고 그때도 치료법 제시해주고, 그래서 우리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전쟁이라는 상황은 또 전염병을 더 확산시켜요. 그렇게 임진왜란 시기에 전염병이 유행하고 이러니까 당시 왕인 광해군의 왕명을 받아서 쓴 의학서가 동의보감이고, 동의보감에도 바로 이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시대의 왕위 계승을 중심으로 왕의 리서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총 27명의 왕이 배출됐고, 원래 왕위 계승의 원칙은 적장자로 하여금 후계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적자의 반대말은 뭐죠? 적자의 반대말은 뭐다? 서자죠. 적장자라 하면 적자의 장자. 적자는 조선시대는 왕은 무조건 한 명입니다. 요 한 명의 왕비와 또 이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해요. 왕비나 계비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적자가 되는 거고, 근데 왕비나 계비만 믿고 있다가 보면 왕실의 자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도 일반 우리 개인으로 보면 첩을 들일 수 있듯이 조선시대 왕도 첩을 들일 수 있고요. 요 왕의 첩을 뭐라 그런다? 후궁이라 그런다. 후궁. 바로 이 후궁 소생들이 왕실의 서자가 되는 거고, 후궁에 또 다 풍계가 있어요. 후궁의 제일 높은 풍계가 바로 빈이에요. 희빈장씨, 숙빈채씨, 경빈박씨, 다 이런 빈. 그 다음에 우리 드라마 보면 무슨 조기인, 엄기인 나오죠. 빈, 귀인, 소위, 수기, 소용, 수경, 소원, 수공까지 8등급의 후궁의 풍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종사품인 수건으로 들었다가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면 받을수록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 승진하려면 뭐 공부하고 토익 점수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왕의 아들을 하면 바로 초고속으로 바로 승진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게, 왕이 후궁을 드릴 수 있는데 무제한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이 왕이 정말 뭐 여성을 많이 거느렸다 이런 에피소드로 되게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의자왕이 뭐 삼천궁녀 이야기 하는데, 낙항 가보셨어요? 저 부여에? 낙항 가보면 그 앞에 3,000명은커녕 300명 줄 서 있기도 너무 힘들어요. 견적이 안 나요, 견적이. 이 상당히 과장된 이야기고, 실제 이제 조선시대도 대략적으로 왕은 9명까지 후궁을 드릴 수 있게 했는데, 그 코떡 꽉 채운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종, 성종 이런 왕들인데, 후궁이 9명인 왕들은 일반적으로 왕비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태종이 후궁이 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종이 왕비였던 그 원경왕후 민씨,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최명길 씨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고, 연산군이 또 후궁이 9명, 아니 성종이 아까 그 경연을 열심히 했던 후궁이 9명이었는데, 그래서 폐비윤 씨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폐비윤 씨가 바로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종이 어린 후궁하고 놀아나니까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것들 죽여버리겠다고 막 비상도 소지하고 다니고,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또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쫓겨나게 돼요. 이 사역을 받게 되죠. 바로 이 후궁과의 갈등이 큰 문제였고요. 근데 의외로 우리 세조 같은 왕은 느낌상으로는 후궁 하늘 같잖아요. 뭐 영화 관상 같은 거 봐도 뭐 내가 왕이 될 관상이라고, 또 예전에 이정재 씨가 세조 역할로 나왔는데 그냥 느낌상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세조는 후궁이 한 명밖에 없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세조가 후궁이 한 명인 이유 중에 하나 큰 것은 왕비가 상당히 셉니다. 의외로 세조도 왕비 앞에서는 좀 꼼짝을 못했다. 우리가 그런 그 잣대로도 왕과 왕비의 관계를 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왕위 계승에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태조 이성계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어요. 신의왕후 한시하고 신덕왕후 강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신의왕후 한시와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5번째가 방원이에요. 방현까지 6명, 그리고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방본, 방석, 이렇게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원칙적이라면 방우, 적장자인 방우를 후계자로 삼으면 돼요. 태조 이성계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누가 강하게 이것을 반대한다? 바로 이 신덕왕후 강씨. 첫 번째 왕비는 조선 건국에 있을 때 이미 돌아가셨고요.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을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방석의 세야책공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이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에서 나이가 58세로, 요새 같으면 58세 진짜 뭐 정정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한 70대 후반? 조금 나이도 드셨고 판단력 힘이 한 상황에서 어린 계비가 우리 막내 얼마나 이쁘냐고, 왕 만들어주세요. 얘 왕 안 시켜주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이러버리면 좀 흔들리죠. 그런 상황에서 정도전이 대표적인 창모인데, 이성계의 오른팔이었죠. 정도전한테 또 의견을 구하니까 정도전 또 방석의 세아책 보면 좋다 이거죠. 왜? 정도전의 구상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보다는 신하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이렇게 좀 센 그런 왕보다는 조금 어리고 좀 뭔가 소위 말하는 손이 많이 필요한 왕이 되면 자신과 같은 신하들의 포지션이 커진다라고. 정도전마저 방석의 세아책봉을 적극 찬성하고 나서고 결국 방석의 세아책봉이 단행이 돼요. 여기에 제일 반발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5번째 아들, 바로 이 방원. 그래서 이 방원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마침내 방석의 가장 후견인 역할을 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어서 방석마저 유배 보냈다가 처형한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는 왕자의 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요즘 왕자의 란이라는 기사 신문 같은 데서 가끔 보시죠. 어디서 주로 본다? 어떨 때 이 왕자의 란이라는 보도가 나와요? 우리 대기업의 회장님들끼리 싸울 때, 최근에 롯데그룹 회장님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이럴 때 현대판 왕자의 란 이런 기사가 떠요. 보통 이거 짝퉁이다. 오리지널은
방언이 방석을 제거했던 요 사건을 말하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방언이 방석을 제거한 후에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본인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누가 왕이 된다? 우리 정종이 되는 사람은 방과요. 두 번째요.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그럼 아까 적장자가 방우라고 했는데 왜 방우는 왕을 보였지? 그러니까 방언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명분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저 막내를 세자로 책봉하고 이게 잘못됐다. 적장자로 알고 후계자로 삼아야 된다. 근데 이미 방우는 돌아가셨어요.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요거 소주 많이 드시는 분들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방우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실질적인 적장자가 방과였고 방언도 나는 내가 왕하려고 이렇게 쿠데타 일으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된 거 이거 바로 잡는 거다. 그래서 적장자인 바로 형, 실질적인 적장. 그래서 얼떨결에 방가가 왕이 돼요. 주동은 다 자기가 해놓고도 왕은 정종. 자, 우리 이렇게 정종이 왕에 오르는 이 모습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우리 현대사의 대통령 어떤 분 떠오르세요? 누구 느낌 나요? 정종과 같은 이미지를 보이는 왕 누구죠? 우리 최규하 대통령 아닌가요? 12.12 쿠데타로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최규하 대통령 체제로 가요. 왜? 그때 바로 정면에 나서가지고 본인은 뭐 저 사람 좀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규하 체제로 가면서 자신의 존재감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결국은 최규하 대통령은 찌른 거죠. 공식적으로는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날 하야 성명을 발표하지만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했지만 누가 봐도 신군부의 압박이야. 전두환 세력의 압박이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KBS, MBC, 서울신문 등등 각종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전교청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누가 봐도 그 수순이다. 똑같습니다. 정종이 2년 만에 스스로 왕위를 물러나겠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끌기에 자질은 모자란다. 달랐다면 최규하 대통령하고 달랐다면 정종은 콕 집어서 내 동생 방언이 나보다 잘한다. 이렇게 되어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는 태종은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상당히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요. 이 정도정과 같은 신하가 설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왕이 주도하는 정치.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에 해당하는 호피법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조 직계제라 해가지고 조선시대는 6개의 정부 부처가 있어요. 이호, 예병, 형공 들어보셨죠? 6개의 부처에서 장관이 판서예요. 이조판서, 효조판서, 병조판서. 장관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을 해가지고 이 왕명이 집행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왕권이 강화되려면 왕실의 외척이 설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태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천암들이에요. 원경하고 민씨의 동생들인 민무구, 민무구, 민무질, 민무술, 민무회 요 4명의 천암들을 다 유배 보냈다가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최명길 씨하고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태종이 또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도시계획의 정비에도 착수해가 바로 오늘날 우리 청계천 인공하천이에요.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라든가 도성민을 관리하는 데는 유리한데 비만 오면 홍수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인공하천이 바로 청계천이었고 이 청계천 공사를 또 처음 실시했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을 대신하는 궁궐 창덕궁을 건설했던 사람도 태종이고, 이 태종이 상당히 업적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바로 후계자 지명이다. 태종은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양령, 효령, 충령, 성령. 그리고 이제 본인도 피를 묻혀가며 권력을 잡았지만 조선은 기본적으로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신념 속에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 세자 책봉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최고의 스승을 붙여서 학습을 하게 하고 세자를 위한 공간도 만들어주고,
상당히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양녕대군은 뭐 요즘 표현하면 농땡이에요. 너무 공부하기 싫어요. 수업 시간에 빠지기 일수고 뭐 맨날 그 세자 그 교육 시간은 담 넘어가고 그래서 막 이것도 보면 참 지금의 우리 부모하고도 비슷하다 할까요? 막 이 태종이 막 그 문 못 넘어가게 이렇게 또 높이 막 담을 만들어라 이런 막 또 요즘으로 치면 계곡목으로 빠져나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는 또 기생들하고 계속 영문을 부립니다. 소행, 칠점생, 봉지련, 초궁장 그리고 결국 어리라는 여인은 임신까지 해버리고 여기서 완전히 막 태종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야, 저놈 저거 믿었다가는 저건 나라 말아먹겠다. 그런데 이미 정해놨잖아요.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거 원칙을 깨기 위해서 들었던 논리가 바로 택현이에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똘똘한 신하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사례조사해 보니까 중국에서도 장자가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필요한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래서 특히 서주시대에 고공담부라는 인물의 아들 중에 태백 우중 계력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인 태백을 제치고 세 번째 계력이 후계자가 된 사례를 찾아내고 결과적으로 바로 이 조정의 신하들 전체에 의해서 장자 상속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세 번째 아들 충령을 후계자로 삼는 이 장면이 저는 우리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 만약에 태종에 이러한 선택이 없었다면 일단 우리 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지 못하고 니하오마 오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정음이 창제되고 정말 각종 과학기술이라든가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시대를 펼친 세종시대의 탄생에는 태종이 있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양녕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지금 서울의 과천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이 한강을 건너 지금의 서초구에 가면 방배동이라고 있어요. 그 방배동쯤에서 탁 뒤돌아보면서 너무 싫은 거야, 서울이. 내가 다시는 이제 여기 서울 오나 봐라 하면서 양녕대군이 등을 돌렸다. 돌릴방 등배. 그래서 지금 서초구의 방배동의 유래는 양녕대군이 등을 돌린 동네라는 뜻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태종의 파격적인 후원 속에서 또 이게 가장 파격적인 게 뭐냐 하면 태종은 살아생전에 왕을 물려줘요. 왕의자. 보통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 다음 왕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런데 왜 태종은 그렇게 하냐 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죽은 후에 왕위 계승 문제가 또 대두되면 또 양녕 지지 세력도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효령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종시대를 안정적으로 열어주기 위해서 세자로 책봉한 지 2달 만에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세종이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본인이 또 상황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자신의 사돈이자 세종의 자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인물도 또 처형을 해버려요. 이 세종의 왕위 계승에 뭔가 부담스러운 것들을 다 처리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실록에는 요 대목이 그대로 안 나오지만 예전에 혹시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 상당히 20여 년 전에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요. 그때 딱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태종이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가겠다. 너는 태평성대를 열어라. 그 구절이 물론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딱 그런 마인드였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드라마적인 요소로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간다. 너는 태평성대를 열어라. 그리고 정말 그 기대대로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앞에서 소개했듯이 세종의 장점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각각 인재들을 잘 발탁한다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종시대에는 뭐 황희정선 같은 그런 명재상도 나오고 과학자, 장영실은 신분이 천민이었어요. 천민인데도 능력만을 보고 등용을 했고 또 황희정선 같은 사람은 사실은 세종이 왕이 오르는 상황에서 양녕대군을 지지했어요. 이렇게 이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 세자를 폐하는 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를 갔는데 그다음에 세종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은
나는 이제 뭐 정치 생명 끝났다.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 왕이 올랐는데 뭐 나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세종이 손을 내밀어 주고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를 옆에서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후반부에 와서 명재상이 되는 인물이 황희정입니다. 이런 거 보면 세종의 어떤 포용의 리더십이랄까요? 반대파지만 능력이 있으면 내 사람으로 사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고 아예 집현전을 설치해가지고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이 백성들에게 토지세법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도 실시했고요. 또 이 집현전에 근무하는 학자들이 장기 근속자가 많으니까 이 휴가제도 오늘날 우리 보면은 뭐 이런 공무원 같은 데도 그렇고 뭐 대학에 있어서 뭐 교수 연구년제도 또 뭐 이런 또 연수원 같은 데 가서 뭐 1년 정도 이렇게 좀 근무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기업 같은 데도 많고 그런 프로그램의 효신 사가독서제 오늘날 유급휴가제도를 또 처음 실시했던 왕이 세종이었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종 다음의 왕이 문종인데 문종은 8살에 세자로 책봉이 돼가지고 29년간 아버지 세조의 여러 가지 그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 좀 문종도 안타까워요. 29년간 세자로서 아버지 정말 서포트 많이 했는데 정작 왕이 되셔가지고는 2년 3개월 만에 승하를 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인은 세종의 국상 즉 삼면상에 너무 올인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3일장에도 힘든데 이 삼면상 제대로 해보세요. 실제 실록의 기록에도 연희궁 국상으로 온몸이 바싹 여이셨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렇지만 리더는 사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는 문종이 또 너무나 효심이 지극했던 그런 그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이 문종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단종이 어린 나이에 또 지게. 그러니까 문종, 단종, 연이어 적장자인데 이상하리만큼 조선시대 왕위 계승사에서는 적장자 징크스가 있고요. 특히 문종은 또 초반에 이 악병이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요즘으로 치면 뭐 비상대책의 일을 또 열었던 그런 장면도 기록에 되어 있고요. 집현전이 위치했던 곳은 지금 서울에 가면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바로 이 수정전이 옛날에 집현전이 있던 그런 자리. 그래서 저는 그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역사에 좀 더 가까이 하려면 역사의 현장들을 많이 직접 찾아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독서당터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급휴가제. 그러니까 세종 때 실시된 요게 이제 중종 때 가서는 아예 그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 산자락에 독서당을 만들고요. 동쪽에 있는 독서당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동호독서당이라고 부른 것. 자, 지금 우리 한강 다리 중에 뭐가 있죠? 동호대교가 있죠. 바로 이 동호대교 북단에 동호독서당이 있었기 때문에 동호대교라는 또 명칭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했지만 문종이 처음으로 적장자.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단종이 적장자로 왕이 됐지만 뭐 아시다시피 세조에 의해서 결국 사약을 받고 17에 죽었죠. 그리고 이 세조는 결과적으로 쿠데타로 왕이 오르니까 적장자가 아니었고 세조의 맏아들 즉 적장자였던 의경세자라는 분도 일찍 죽어요. 그래서 예종도 차남으로 왕이 올랐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지금 우리 저 세종대왕 무덤 어디 있죠? 세종대왕 무덤 있는 것 아시는 분 어느 곳에 있다? 경기도 여주에 있죠. 여주의 세종대왕 무덤인데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지금 강남구 내곡동에 가면 헐릉이라고 해서 태종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은 살아생전에 무덤 자리를 봐둬요. 나 여기 죽으면 아버지 곁에 간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풍수지리 전문가였던 최양선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헐릉 옆자리는 무덤 쓸 땅이 안 됩니다. 이곳에 무덤을 쓰면 절사 손장자, 후사가 끊어지고 장자가 훼손되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무시했으니 뭐 이상한 소리 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문종, 단종, 의경세자까지 연이어 적장자가 희생당하니까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써서 우리 집안이 안 풀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정말 무덤 자리를 잘못 썼나 싶어서 이 무덤을 재조사해 보니까 정말 물길이 흘러가고 무덤 자리로 부적절했다. 그렇게 해서
무덤을 옮기자 해서 현재 경기도 여주로 옮긴 거예요. 그 바람에 경기도 여주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주 하면은 바로 이제 세종대왕의 도시. 그리고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브랜드가 뭐냐면 대왕림표 여주쌀. 바로 이 세종대왕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지역별로도 브랜드 같은 게,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착각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할 때 임금님표 세종대왕을 브랜드로 해서 임금님표 여주쌀 이러니까 강의 듣고 있던 여주분이 항의를 하셨어요. 우리 여주는 대왕님표 여주쌀이다. 옆에 있는 이천이 임금님표 이천쌀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바로 잡았고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포항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상하게 과메기네. 어쨌든 무조건 이제 포항이 브랜드가 됐어요. 그죠? 포항 과메기라고 그러잖아. 뭐 지금 가서 뭐 딴 데도 뭐 과메기 생산하려면 생산하죠. 왜 한 번 그렇게 정해진 브랜드. 그러니까 영덕대게 같은 경우도 영덕대게 하는 바람에 저 근처에 있는 강구 이런 쪽 사람들 되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원래는 우리가 더 원산지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우리 요즘 같으면 중요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사과 같은 경우는 뭐 많아요. 안동사과, 청송사과, 예산사과 뭐 있고, 뭐 복숭아 같은 경우도 뭐 꽤 있는데, 한번 전 이상하게 참외는 성주 참외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참외 있으면 저한테 좀 신고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반영하겠는데, 이상하게 성주 참외는 그래도 성주에서만 생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딴 동네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브랜드가 선정되면,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지역별로 역사 문화 자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해요. 그 지역에 어떤 역사적 인물이 있거나 하면 대리에 이제 강조하고,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현대적 인물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뭐 박지성 뭐 이런 사람들 수원에 가면 아마 박지성도 이런 거 있을걸요? 제 기억에 또 구미에도 황치열이라는 그 가수가 저 구미 사람이라 또 뭐 구미 황치열 뭐 이런 걸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그 좀 뭐 관광 같은 문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종도 차남으로 왕이 올랐고, 또 예종이 일찍 죽은 바람에 예종에게도 마달이 있었는데 제한대군이라고 너무 나이가 어리다. 4살밖에 되지 않았어. 그러면 왕위 계승의 서열이 누구한테 가냐 하면 요 의경세자라는 세조의 장남이 그래도 아들 2명을 낳고 죽었어요. 월상군과 잘상군. 그 원칙대로 하면 그 다음 서열은 월상군인데, 월상군을 제치고 넘버 3에 있었던 잘상군이 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한명회. 이 장인이 한명회였고요. 이 한명회가 이 당시 워낙 정치적 파워가 컸기 때문에 한명회의 지원 속에 왕이 된 송종은 앞에 소개했듯이 왕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잘했다. 경연도 제일 열심히 하고, 또 이때 송종은 기존의 요즘으로 치면 보수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훈국파들의 국정경험, 그리고 새로운 그 진보 개혁시라고 할 수 있는 살인파들의 역량을 잘 조화시키면서 정치를 또 운영해 나갔다. 근데 이 성종은 잘 해나갔는데 신하들하고도 잘 협조하며, 그 아들 연산군은 그야말로 문제적 인간이 되죠. 근데 연산군이 또 의외로 적장자예요. 그때 보면 연산군은 적장자 프리미엄을 잘못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내가 적장자인데 누가 나한테 시비 걸, 약간 이런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송종이 경연 제일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신하들 의견도 제일 많이 들었다 그랬어요. 연산군은 세자 시절부터 이 아버지 송종의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이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왕인데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왕이 되자마자 경연 다 폐지해버리고요. 언론 3사 다 폐지해버리고, 또 체질적으로 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사냥하러 나가고, 또 궁궐에 뭐 기생들 불러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경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유래했고, 자신은 또 자기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까 이 관리들에게 신원패, 말을 상가하는 패에서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입은 화해문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이런 구절을 새기게 해서 정말 요즘으로 치면 뭐 재갈을 물려버려요. 그러고는 이 정말 별별 해프닝이 다 기록에 나오는데, 충성, 사모관대에다 충성 2글자 쓰게 해서 다니게 했더라. 자신도 이 정부 충성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보고만이라도 이렇게 만족을 느꼈는지 정말 엽기적인 행각들 정말 많이 벌였고요. 그런데 이런 왕을 그냥 두진 않았어요.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을 쫓아내고 그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왕이 되니 이 사람이 중종이고요.
그리고 이 중종의 첫 번째 왕비는 당경왕후 신씨라는 사람인데, 이 당경왕후는 그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인데 연산군의 처남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적폐 세력의 딸을 왕비로 안칠수 때가 7일 만에 쫓겨났고요. 이것도 한 5년 전에 KBS 드라마 7일의 왕비라는 드라마로 이 당경왕후 신씨약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계비로 장경왕후 윤씨를 맞이했고, 그 장경왕후 윤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인종. 적장자가 또 왕이 되긴 했지만 인종은 8개월 만에 또 승하요. 인종이 아들 없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왕위 계승은 장경왕후 또 인종을 낳다가 출산후유증으로 사망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계비가 그 유명한 문정왕후 윤씨. 우리 아마 문정왕후 윤씨의 이야기는 20년 전에 SBS에서인가 여인천하라는 드라마에서 전인아 씨가 바로 이 문정왕후 역할을 했고, 그때 이 문정왕후 역할을 맡았던 전인아 씨보다 더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이 중종의 후궁 역할을 맡았던 경빈박 씨. 기억하세요? 매야 해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바로 그 스토리였어요. 이 문정왕후 아들이 명종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쨌든 명종까지는 적자 출신의 왕자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했는데,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라고 있었는데, 이 순회세자가 요절하면서 이제 적자 출신의 왕자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결과적으로 후궁초생의 왕자들을 수배해서 명종이 하원군, 하릉군, 하성군 요 3명의 조카를 이뻐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3명의 조카를 불러가지고 왕이 쓰고 있는 익성관, 우리 만짜리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이 쓰고 계신 익성관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이거 한 번씩 써보라. 내가 얼마나 머리가 컸는지 알아보고 싶다. 2명의 형은 익성관을 쓰면서 요즘 같으면 셀카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나 왕됐다, 뭐 좋아요 눌러줘,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화성군만은, 선조가 되는 화성군만은 쓰지 않아요. 너는 왜 안 쓰냐? 이것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제가 감히 쓸 수 있겠습니까? 명종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왕세자로 삼았다라는 기록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면접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요. 그렇게 해서 반계 출신, 즉 할머니가 후궁 출신이었어요. 중종의 후궁인 창빈아 씨였는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선조는 자신도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정치를 꽤 잘했어요. 우리 뭐 율곡이라든가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다 선조 때 등용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너무 멀리 피난 것이었어. 또 그것도 너무 빨리. 지금 우리 이번에 그 탈레반에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혼자서 뭐 너무 막 도망갔다 이런 걸로 좀 되게 비판 많이 받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우주까지 피난을 가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왕실이 끊기면 안 되니까 이때 역시 후궁 출신의 왕자 광해군 후계자로 삼아요. 왕세자. 이 광해군이 18살에 왕세자가 돼가지고 임진왜란 때 광해군은 직접 참전활동을 해요. 의병들 모으고 항전활동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망도 쌓게 되고, 특히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됐다. 이 국제정세에 대한 감각도 생겼고,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된 후에는 국방이라든가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은 임진왜란 때 참전활동이 컸다. 그리고 이제 또 선조가 잘못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농공행상이라 해가지고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공신들을 성무공신이라고 해요. 성무공신이 18명 임명된 데 비해서 선조 따라 의주로 피난 가는 피난길을 이렇게 호종한, 따라다닌 이런 사람들을 호송공신이라고 하는데, 호송공신은 무려 80명. 그러니까 이 선조 마인드는 임진왜란을 결국 승리로 끝낸 것은 뭐 전쟁 영웅들 이런 사람들보다 명나라가 우리 도와주고 내가 피난 잘 갔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농공행상이 상당한 폭풍을 일으켰고, 어쨌든 광해군이 왕이 돼가지고 국방이나 외교는 잘했는데 광해군도 내치는 엉망이었어요. 동생 영창대군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키고 또 무리하게 궁궐 짓는다고 국고탕진하고, 이게 결국 빌미가 돼가지고 1624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바로 이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는데요. 그리고 또 인조 반정 세력들은 어쨌든 광해군 때 했던 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내치에서 잘못된 거 바로잡는 것은 방향성이 옳았는데, 광해군이 특히 잘했던 외교 정책, 그 당시에 그 전통의 우방국인 명나라와 신흥강국 후군과의 사이에서 중립외교 또는
신류 외교를 했던 이런 부분까지 저거는 오랑캐하고 외교관계 맺은 거다. 우리 명나라에 대한 배신행위다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서 친명 배금 정책. 근데 이게 후보는 옛날에 그 오랑캐, 우리가 보면 끝까지 오랑캐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이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하고만 친교했는데 올인하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맞이했고 앞에 소개했듯이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47일 버티다가 지금의 송파구 삼전도 바로 삼전나루에 내려가서 치욕적인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의식을 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명의 왕자가 청나라 인질로 끌려가요. 인조의 첫 번째 아들 소현세자,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8년간 청나라 심양에서 인질 생활하다가 1645년 2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완전히 명나라를 멸망시키니까 이제 청도 이제는 요 조선의 왕자들을 또 원래는 보호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조선이 명나라하고 연결해서 도발할까봐. 그래서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보내주는데 이제 차기 왕이 될 소현세자가 귀국 후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요. 실록의 기록에서조차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라는 기록에서 보듯 독살의 의혹이 너무 짙어요. 실제 독살되었을까? 이때 어쨌든 정황상으로는 독살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누가 그렇게 했냐? 인조 측이. 그러니까 인조하고 소현세자의 갈등이 또 이게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오랑캐라는 편견을 버리고 저들의 선진 문화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이제 협력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귀국 후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는 저 청나라 협력의 시대로 인조는 여전히 저 청나라는 복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아들놈이 이제 협력 이 갈등 속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소현세자에게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을 제쳐버리고 인조가 두 번째 아들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삼은 것에도 그리고 실제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으로 왕이 올라서 북벌을 국치로 삼는 것에도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대신해야 되는 그게 결과적으로 효종이 또 왕이 된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북벌은 비현실적이었고 효종이 10년 만에 병사한 후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또 이 현종이 적장자 이상하게 적장자 징크스 있다 그랬죠. 우리 현종이라는 왕 거의 기억 못하잖아요.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 때문에 좀 아는데 우리 조선은 현종 뭐였지?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냐 하면 15년 전에도 이때가 자연재해 전염병이 아주 심하니까 왕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런 지금도 이 전염병 시국에는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제한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현종이라는 왕 때는 예속 논쟁이라 당장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역시 국정 뭐 이런 게 실종이 돼버렸고 또 이제 현종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주로 어디에 많이 가시냐면 온양온천에 가요. 온양온천 VIP 회원권 소지자셨는데 왜 간다? 피부병, 눈병 치료하러.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현종의 유산이라면 어떻게 보면 숙종이라는 조선의 적장녀 중에 그야말로 제대로 왕권 행사한 사람 그 유일하다. 숙종 46년째 앞에 소개했듯이 상당히 업적을 많이 남겨서 영조, 종조 시대로 가는 기반을 조성했지만 사실 이제까지 장희빈 때문에 그 진면목이 많이 가려져 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다음 경종을 거쳐 우리 18세기 조선은 흔히 영조, 정조 시대라고 하고요. 조선의 정치문화 중흥기라고 합니다. 특히 영조는 52년 제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탕평제, 경제적으로는 균형법. 특히 정조 때는 서민 위주의 경제 정책이 많이 펼쳐졌고 조선시대 문화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이런 어떤 성과들을 많이 이제 보였는데 항상 또 영조하면 이야기되는 게 사도세자의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세자를 결국 비주에 가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스타일이 너무 안 맞고 영조의 기대를 너무 충족 못 시키고 사도세자가 사실은 정신병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궁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도세자에 대한 처분은 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762년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그 비극. 1762년이 이모년이어서 역사에서는 이 사건은 이모화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120년 뒤인 1882년은 이모군란이라고
일어났고, 그 1882년에 또 한번 120년 더 해보세요. 2002년 또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이모년 월드컵이 있었던 바로 그 2002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그 세손 그때 11살이었고요. 정조는 할아버지하고 상당히 스킨십을 해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조의 어머니였던 혜경궁 씨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남편 사도세자 어차피 죽었고 이 영조의 처분이 옳았다라는 식으로 시아버지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종을 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조를 살리게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또 다행히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장점을 잘 개성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 영조 정조 시대 정치 문화의 중흥을 꾀하게 됐고, 지금 그 현장으로 지금 수원에 가면 화성이라는 정조가 개혁의 상징으로 건설했던 신도시 수원 화성이 잘 남아있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조가 정확하게 1800년에 사망해요. 그러면서 이 정조도 결과적으로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을 얻지 못하고 후궁인 수민박 씨와의 사이에서 순조를 낳게 되는데, 이 순조가 11살에 즉위를 했고요. 순조의 아들이 효명세자가 있는데 효명세자도 또 요절하는 바람에 그 결과적으로 순조의 손자인 헌종은 8살에 왕이 올랐고요. 헌종이 또 23살에 죽으면서 후사가 없자 이번에 이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실에서. 그래서 이제 겨우 수배한 게 그 선대 영모 혐의로 강화도 유배 가서 농사 짓고 있던 사람 불러가 왕으로 만들어요. 이 원범이라는 도령, 바로 이 철종이 되는 인물이에요. 19살에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때 결혼도 하지 않은 완전히 총각 상태였고 전혀 왕으로서 공부도 돼 있지 않은 상태. 이러다 보니까 왕이 지나치게 어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권력을 누가 대신하냐 하면 이 소위 말하는 대비가문, 특히 외척 가문들. 우리가 이 형태를 세도정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안동김 씨가 3대 60여 년을 가장 그 세력을 떨쳤고, 풍양조씨, 반남박씨, 경주김 씨가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었고, 이 세도정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치가 제대로 시스템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이 매관매직이 성이에요. 돈으로 관직을 세도 가문에게 연결시켜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시장 군수직을 돈으로 사니까 본전을 뽑으려면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고, 이게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다 뜯겨버리는,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1811년 평안도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홍경래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1862년에는 진주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진주밀란, 1862년이 임술년이어서 임술밀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농민반란이 계속 일어나면서 조선사회가 내부적으로 서서히 붕괴 조짐을 빚게 되고, 또 여기에 더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 외세양, 바로 이 서양 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조선의 이권을 쟁탈하기 위한 평안도라든가 이런 데 금강 이런 거 개발, 철도 부설권을 둘러싸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다 들어와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최후의 이 점령자는 바로 일본이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먼저 경제적 침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이때 군국주의가 되게 팽배하면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또 우리 한반도는 어쨌든 그 외국 세력이 균형을 이룰 때 좀 더 안정이 돼요. 원래 이때만 해도 19세기 후반기만 해도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반도에 바로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마저 일본이 승리하면서 완전히 이게 견제 세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순대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 1907년 대한제국 군대까지 강제 해산, 그리고 1920년 8월 29일 바로 이제 닷새 뒤면 바로 1910년 8월 29일이 경술국지입니다.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518년간의 역사가 마감이 되는데요. 태종이나 세조처럼 집권의 정당성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왕, 세종이나 성종처럼 체제와 문물의 정비에 주력하면서 특히 참모를 잘하고, 지금의 리더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우리 지금도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걸 잘해야 되고, 광해군이나 정조처럼 기억이 오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왕도 있었고, 선조의 잘못된 모닝상이라든가 인조의 잘못된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도 철저한 그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영조 정조 시대에
시대적 과제를 좀 인식을 하면서 적합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19세기 세도 정치 전격 외세의 침략으로 조선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각기 다른 시대의 요구와 배경 속에서 이 조선의 왕 리더들은 국가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갈 임무를 다 이제 부여받았고, 과감한 개혁 정책, 또 왕권에 맞서면서 왕권에 맞서는 신권과 또 대응을 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또 이 시대에 적절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맞서. 그래서 제가 지금 뭐 1시간 조금 넘어까지 바로 조선시대 왕의 리더십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시대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죠. 결과적으로 역사는 과거, 현재예요.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현재는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가능하면 역사 속에서 좀 잘못한 거는 그 우를 다시 범하지 않고, 또 반대로 잘된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잘 개선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이것을 잘 현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또 민주사회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그 역사 속의 왕들이 보여줬던 그 리더십 중에 적절한 정책, 그리고 여론 존중, 도덕성과 청렴성,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한 덕목들. 이건 뭐 지금의 뭐 우리 뭐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기업인, 뭐 조직 사회 이런 데서도 리더가 갖춰야 할 그런 덕목들이다. 마지막은 이제 광고인데요. 지금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예전에 제가 매경 이코노미라는 잡지에 연재를 했어요. 이걸 모아가지고 왕으로 산다는 것이란 책으로 이제 나왔고, 또 이제 그 왕의 파트너로도 할 수 있죠. 이 왕비 이야기를 또 모아가지고, 왕비로 산다는 것은 농민신문에 제가 또 한 2년 정도 연재를 해서 나왔고, 이 두 주제 다 왕비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올 초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고요. 왕으로 산다는 것은 2년 전에 제가 또 이렇게 특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참모, 왕을 보좌했던 뭐 참모 이야기, 정도전이라든가 뭐 신숙주라든가 최명기라든가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어떤 또 그 뭐 왕을 보좌했던 리더십이랄까요? 요것들을 또 모아서, 이것도 역시 매경 이코노미에 연재를 했는데, 참모로 산다는 것이란 그 책을, 요것은 2019년인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에피소드지만, 이 책 나오자마자 우리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막 대량 구입을 가지고 참모들한테 돌렸다는 기사가 나는 바람에 이분이 정말 어떻게 홍보해 주시는 바람에 이 책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공간으로 열린 조선사, 56개 공간으로 열린 조선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지편전이라든가 정절대 규장가, 이런 우리 역사 속의 공간과 이런 스토리,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책들은 요즘은 또 특히 역사 유적지에 대한 답사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그런 거 가실 때 좀 필요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요거는 주로 제가 뭐 문화재 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연재한 것들을 또 모아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런 책들도 한번 접해 보시면 또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리더십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오늘 비도 오고 이런 과정에서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